젊은 여자와 바람피는 남편,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든 아내 박정자, 복수의 여왕이 되다. 2023년 가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박정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이영호의 아침을 차렸다. 43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1980년 20살에 결혼한 정자는 서울 변두리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다. 임신 중에도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아이들을 업고 가게 계산대를 지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밤새워 장부를 정리하며 가게를 지켜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호의 사업이 번창했다. 철물점에서 시작해 건설업, 그리고 건물 임대업까지. 이제는 서울의 건물 3채를 소유한 자산가가 되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오랜 병수발까지. 그 뒤에는 항상 정자의 헌신이 있었다.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을 즐길 수 있으려나 했는데 영호는 달랐다. 65이 된 지금 성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심함과 오만함만 남았다. 아침 식탁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정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정자가 오늘 건물 임대료가 들어오니 같이 은행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영호는 바쁘다며 혼자 가라고 했다. 은행에서 정자는 충격을 받았다. 지난 몇 달간 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500만 원, 800만 원, 심지어 1200만 원씩. 영호가 말한 사업 투자에는 이런 큰 지출이 필요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영호의 옷을 정리하던 정자는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고 젊은 향기였다. 바지 주머니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다. 더 플라자 호텔 오크우드 -2인 코스 요리 35만 원. 정자는 영수증을 든 손이 떨렸지만 곧 침착해졌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조각조각 찢어버린 후 평소와 똑같이 영호의 저녁을 준비했다. 늦게 들어온 영호에게 정자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으며 저녁을 권했다. 영호는 친구들과 먹었다며 요즘 모임이 자주 있다고 했다. 정자는 고생 많으시다며 몸을 챙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다. 43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자는 며칠 동안 영호를 관찰했다. 옷차림에 평소보다 신경을 쓰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시간이 길어졌다.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다. 결국 정자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영호가 나간 후 택시를 타고 그를 미행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앞에서 영호의 차가 멈췄다. 카페에서 나온 영호 곁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최민주 38세, 영호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였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정자는 길 건너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영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민주에게 음식을 떠주고 손을 잡으며 젊은 연인처럼 행동했다. 이틀 후 정자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만에 받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민주,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자.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영호가 주는 돈에 의존하며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을 사들이고 있었다. 사진 속 민주는 예뻤다. 젊고 매력적이었다. 정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과 비교했다. 62의 나이, 굽은 어깨, 주름진 손.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자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자신이 평생 바쳐 일군 재산으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에는 민주의 경제 상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영호는 구원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민주에게 영호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돈줄이었다. 정자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역전을 위해. 며칠간의 관찰 후 정자는 민주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민주가 자주 가는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 화요일 오후 민주가 나타났다. 정자가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자신이 이영호의 부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떻게 자신을 알았는지 물었다. 정자는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두 여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민주는 먼저 입을 열며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다. 영호는 이제 자신의 남자이고 나이 든 정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정자는 동요하지 않고 민주가 사랑 때문에 만나는 거냐고 물었다. 민주는 당연하다며 영호가 자신을 정말 아껴준다고 했다. 정자는 잠시 민주를 관찰했다. 명품 가방, 비싼 액세서리, 고급 화장품. 모든 것이 영호의 돈으로 사들인 것들이었다. 정자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영호와 민주가 함께 있는 사진들과 만남의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가 원하는 건 돈이고 자신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다. 정자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민주에게 보여줬다. 안에는 민주의 개인정보, 가족 연락처, 전 남편과 자녀의 정보까지 들어있었다. 민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정자가 설명했다. 영호한테서 받는 돈의 절반을 자신에게 주어야 하고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도망간다면 이 모든 증거를 영호는 물론 민주의 가족들, 전 남편에게까지 보내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며 돈을 받았다는 조작된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민주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정자는 영호한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되 받은 돈의 절반은 즉시 자신에게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걸 끝내겠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주가 왜 그런 걸 원하느냐고 묻자 정자는 43년을 그 남자 위에 살았고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차례라고 답했다. 그날 밤 정자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다. 노트에 영호의 재산 목록, 법적 절차, 민주활용법을 적었다. 단령 6개월 후 날짜에 디데이라고 표시했다. 정자와의 만남 후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정자가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자신과 영호의 모든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은밀한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정자는 민주에게 명확히 했다. 이 증거들은 이미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고 만약 민주가 약속을 어기거나 도망간다면 영호의 가족들과 민주의 지인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영호에게 민주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협박했다. 며칠 후 민주가 정자에게 연락했다. 거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자는 차분하게 웃으며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그리고 민주에게 첫 번째 증표로 영호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일부를 들려주었다.
민주는 정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닫고 완전히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정자는 법무사와 세무사를 찾았다. 부부 공동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미 영우가 술에 취해 있을 때 받아놓은 서명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와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정자는 민주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주가 영우에게서 돈을 받을 때마다 즉시 만나서 절반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만약 민주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된 증거들을 바로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는 영우에게 더욱 애교를 부리며 각종 핑계로 돈을 요구했다. 오피스텔 보증금, 명품 가방, 해외여행비, 투자금까지. 매번 돈을 받은 후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자를 만나 절반을 건넸다. 첫 번째로 영우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민주는 즉시 정자에게 연락했다. 정자는 민주를 카페로 불러 250만 원을 받았다. 정자는 이 돈으로 변호사 상담비를 지불했다.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때도 민주는 시간을 지켜 정자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자는 이 돈으로 추가 탐정비와 재산 이전 수수료를 충당했다. 민주는 점점 정자의 완벽한 통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갈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자가 보여준 증거들과 협박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영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대출은 늘어났다. 집에서는 정자가 더욱 다정하게 챙겨주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민주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영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금액도 계속 커졌다. 영우가 민주에게 준 돈은 이미 8천만 원을 넘어섰다. 민주는 정자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매번 영우에게서 돈을 받으면 곧바로 정자에게 연락해 절반을 전달했다. 한 번도 시간을 어기거나 돈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다. 정자의 협박이 너무 구체적이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주가 영우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았을 때 잠깐 도망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정자가 보여준 증거 파일들과 가족들의 연락처를 떠올리며 포기했다. 떨리는 손으로 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약속했다. 정자는 받은 돈으로 카페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주가 가져다주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자의 계획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어느 날 민주가 불안해하며 정자를 찾았다. 영우가 요즘 이상하다며 돈도 예전만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정자는 조금만 더 참으라며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 정자는 민주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영우에게 큰 투자 기회가 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다. 민주는 영우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우는 이번에는 정말 고민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애원하자 영우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정자 몰래 진행한 일이었다. 정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우의 휴대폰 통화 내역, 은행 거래 기록, 대출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영우가 젊은 여자와 다닌다는 얘기, 정자가 불쌍하다는 얘기들. 정자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담담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왔을 때 정자는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요즘 돈 관리를 이상하게 한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며느리가 설마 아버지가 다른 곳에 돈을 쓰는 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정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마침내 정자가 계획한 날이 왔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법적 서류, 재산 이전 절차, 영우의 모든 비행 증거까지. 정자는 민주에게 연락했다. 마지막 만남이 있을 거라고 했다. 민주는 드디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약속 장소는 영우와 민주가 자주 만나던 호텔이었다. 민주는 정자가 준비한 봉투를 받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정자가 나타나 봉투를 건넸다. 민주는 설렘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안에는 현금이 아닌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민주와 영우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만남을 촬영한 사진들, 심지어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돈을 기대했겠지만 이건 민주와 영우가 남긴 모든 증거라고 했다. 민주는 당황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정자는 민주가 돈을 벌었다면 더 치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게 영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고 민주는 그 도구에 불과했다고 했다. 민주는 화를 내며 약속이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정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애초에 서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 역시 영우를 속이며 돈을 받았으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민주에게 경고했다. 영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날 밤 민주는 황급히 짐을 쌌다. 더 이상 이 상황에 있을 수 없었다. 그동안 받은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는 있었지만 영우와의 관계는 끝이었다. 며칠 후 영우는 민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호텔에 가봐도 오피스텔에 가봐도 민주는 사라진 후였다. 영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 몇 달간 민주에게 쏟아부은 돈이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 마지막에 받은 집 담보 대출 5천만 원까지 합하면 더 큰 금액이었다. 그때 정자가 나타났다. 영우의 서재에 들어온 정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들을 올려놓았다.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영우가 민주에게 준 모든 돈의 내역이 여기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기록, 대출 계약서까지. 영우는 서류들을 보며 절망했다.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자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자는 또 다른 서류들을 보여줬다. 집과 건물, 모든 계좌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우의 서명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들이었다. 영우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술에 취해 대충 서명했던 서류들의 정체를, 아내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정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43년을 영우 위에 살았고 이제는 자신이 선택할 차례라고 했다.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영우가 애들과 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정자는 아이들에게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아버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했다. 영우는 무릎이 꺾였다.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엄습했다. 3개월 후 영우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한때 건물주였던 그는 이제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반면 정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남 한복판에 제2인생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주에게서 받은 돈과 자신의 재산으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다. 정자의 정성스러운 커피와 따뜻한 서비스에 단골들이 늘어났다. 정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찾아오기도 했다. 아들 내외가 카페를 찾았다. 아들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며 아버지 일로 마음 아팠을 거라고 했다.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했다. 앞으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정하겠다고 했다. 딸도 시댁을 설득해서 어머니를 찾았다. 딸이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하자 정자는 그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며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했다. 6개월 후 정자는 새로운 취미들을 가지게 되었다. 수채화 클래스, 여행 동호회, 독서 모임.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영우를 사랑한 건 자신의 젊은 날까지였고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다. 62, 박정자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달 유럽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자고 했다. 딸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냐는 놀라운 반응이었다. 정자는 웃으며 답장했다. 이제부터라고. 가을밤, 따뜻한 조명 아래 정자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메뉴 개발, 인테리어 변경, 문화센터 강의 신청. 모든 것이 그녀만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었다. 영우의 돈으로 영우를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완벽하게 설계한 것이었다. 카페 간판에 제2의 인생이라는 글자가 네온사인에 반짝였다. 정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다. 62에 시작하는 진정한 자유, 그녀만의 승리였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